여러분의 집에서 맛있는 연어 스테이크가 아닌 비린내가 난다면 그건 어젯밤 생선뼈 같은 쓰레기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유해한 냄새가 나면 집에 있는 전기 장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전선, 고장난 차단기, 과열된 전기 시스템, 과부하된 회로에서 비린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전선은 모두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는데 과열되면 비린내가 나게 됩니다. 만약 집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난다면 즉시 배관공에게 전화하세요. 가장 분명한 이유는 하수도와 배수구 문제이지만 온수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다른 원인은 가스 누출일 수도 있습니다. 제조회사에서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장 미세한 누출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천연가스에 독특한 악취가 나는 화학물질을 첨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첨가제 덕분에 일산화탄소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연소되며 발생하는 위험한 부산물이며 천연가스와 달리 저장되는 것도 아니기에 달리 어떤 향도 첨가할 수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들이 많은데 곰팡이도 그중 하나죠. 좀 뚜렷한 냄새, 그러니까 퀴퀴한 흙 냄새가 나죠. 고인 물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곰팡이를 발견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벽 안에 생긴 알 수 없는 누수가 그 예죠. 곰팡이 포자는 이 습한 공간에서 자랄 수 있으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또 다른 이유는 고인 물이나 하수구에 남은 찌꺼기 때문입니다. 이미 배관공에게 전화를 했겠지만 내일 모레나 올 수 있다면 냄새를 가릴 수 있는 멋진 꿀팁이 있습니다. 화장지 롤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뿌려보세요. 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고약한 악취에 질식한 일은 없겠죠. 화장실 변기 솔이 화장실 악취의 주범이라면 향기나는 세제를 손잡이 부분에 뿌리세요. 또한 중류수 1컵,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 1큰술, 그리고 소독용 알코올 1큰술을 섞어서 여러분만의 DIY 방향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이 박테리아를 없애고 에센셜 오일이 나쁜 냄새를 숨겨줄 겁니다. 게다가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식기세척기는 아주 깨끗할 것 같지만 부엌의 곰팡이 냄새가 바로 여기에서 나는 것일 수 있어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곰팡이 포자의 제격이고 음식 찌꺼기가 있다면 진짜 곰팡이의 천국이겠죠. 곰팡이를 없애려면 식기를 빼고 건조 사이클을 실행하세요. 필터와 패널을 포함한 모든 내부 장치를 씻어야 합니다. 가끔은 수저통 바구니에 곰팡이가 피기도 합니다. 바구니를 꺼내서 1시간 정도 희석된 향균 세제에 담그세요. 사용하기 전에 완전히 헹궈주세요. 만약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기침, 재채기, 가려움증과 같은 모든 종류의 불쾌한 증상을 겪게 될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런 만성적인 문제를 안고 사는데 곰팡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자주 젖는 욕실과 같은 곳에서 곰팡이를 발견한다면 암모니아 성분이 없는 세척제나 주방 세제를 사용해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장갑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긴 소매를 입으세요. 호흡기를 가려서 포자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특히 곰팡이 면적이 넓다면 전문 인력을 고용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에서 곰팡이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같은 수건을 3회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박테리아가 축적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적고 더러운 수건은 냄새도 꽤 날 수 있죠. 수건을 빨 때마다 베이킹소다를 2꼬집 정도 넣으면 모든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침실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면 문제는 매트리스일지도 모릅니다. 7년을 쓴 매트리스로 최근 실험을 한 결과 1평방인치당 1,500만 마리 이상의 군집 형성 박테리아가 존재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마치 침대에 펼쳐진 박테리아 우주처럼 말이죠. 효모, 곰팡이, 그리고 심지어 포도상 구균까지. 더러운 건 종류별로 다 있어요. 베이킹소다가 도움이 될 겁니다. 매트리스 위에 베이킹소다를 약간 뿌리고 30분 동안 두세요. 그 다음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세요. 청소 솔을 부착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집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도 조심하세요. 겨울이나 가을에 딸깍 혹은 노크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추운 겨울에 처음으로 난방을 켰기 때문에 나는 소리예요. 때로는 라디에이터와 난방 시스템에 고착된 응축 증기에 의한 문제입니다. 온도 변화 때문에 라디에이터에서 공기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인데요. 이를 수리하려면 라디에이터에서 공기를 빼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난다면 이건 다른 성질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겠지만 물이 새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수도관을 다시 잠그고 잘 들어보세요. 수도관을 잠갔을 때 소리가 멈췄다가 열었을 때 다시 시작된다면 배관공을 부르세요. 아무 변화가 없다면 온수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침전물이 탱크 바닥에 머물다가 물이 가열될 때마다 거품이 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탱크에서 물을 빼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에어컨 필터가 더러우면 공포스럽고 이상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더러운 필터 때문에 분할 시스템이 공기를 자유롭게 흡입할 수 없게 되어 필터 주변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낮에는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밤에는 꽤 괴로워질 겁니다. 자, 필터를 바꾸고 안녕히 주무시도록 하세요. 새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면 집을 고르기 전에 벽을 확인하세요. 놀랍게도 20겹의 페인트로 덮인 벽이라면 걱정을 좀 하셔야 해요. 금이 간 오래된 벽과는 달리 갓 바른 페인트는 분명 눈에 띄는 표시잖아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예요. 집주인에게 왜 급하게 그 벽을 급히 덧칠했는지 물어보세요. 이제 천장을 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팝콘 천장의 위험에 대해 알게 되면 다시는 머리 위에 맴도는 팝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팝콘 천장은 먼지를 쌓이게 할 뿐만 아니라 미관도 좋지 않고 공포음악 시작, 성면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었을 수 있거든요. 성면은 온갖 종류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발음하기도 어려운 결정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우 높은 강도와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성질 덕분에 성면은 탐나는 건축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요. 성면은 또한 화학물질과 심지어 전기에도 내성이 있습니다. 어떤 오래된 집에는 2개 이상의 지붕층이 있을 수 있는데 때로 이런 지붕에 성면이 있을 수 있어요. 앞마당에 나무가 너무 많다면 이 또한 특정한 위험이 될 수 있어요. 폭풍우가 칠 때 부러지거나 번개에 불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나무를 제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게다가 집안에 들이길 원하지 않는 수천 마리의 곤충들이 다양한 관목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심술궂고 작은 바퀴벌레와 개미가 여러분의 집에 침입할 때는 정말 독한 것을 선택하게 되죠. 불행히도 벌레를 죽이는 살충제는 우리에게도 좋지 않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에서 사용하는 벌레 스프레이로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항상 청소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식품이나 피부에 닿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살충제를 보관해야 합니다. 싱크대 밑이나 차고에 살충제를 보관하는 것이 보통 안전합니다. 카펫은 무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카펫은 잠재적인 화학물질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접착제와 염료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새 카펫을 깔게 되면 초기에 다양한 화학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카펫이 먼지, 진드기, 반려동물의 비듬, 곰팡이, 먼지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가두어 호흡기 질환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새 카펫을 깐 후 처음 며칠 동안 창문을 열어두세요. 카펫이 깔린 바닥을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 잠재적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좋아요. 와, 전 동굴로 이사할까봐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저거 곰인가요? 수많은 위험한 동물들 중 한 마리와 마주쳐야 할 위험스런 불행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제일 하기 싫은 걱정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위장술을 마스터한 이 교활한 사냥꾼들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교활한의 영어 단어 스니키의 애너그램이 뭔지 아세요? 스네이키요. 맞아요. 근처에 뱀이 있다는 걸 알기 전에 뱀은 여러분을 물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릴 진짜 물기 좋아한다니까요. 매년 약 450만 명의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요. 인간에겐 불행하게도 독의 생산량,
즉 한 번에 독샘에 품는 독의 양이 가장 높은 뱀은 또한 신중함의 전문가예요. 여러분께 가분살모사를 소개합니다. 안 돼요. 물러서세요. 이 뱀종은 코트디부아르, 가나,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토고를 포함한 서부 아메리카의 아열대 숲과 사바나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뱀이 많네요. 보통 약 1m에서 2m 길이로 자라고 몸무게는 9에서 11kg까지 나갈 수 있어요. 이것으로 가장 크고 무거운 독사 중 하나가 되죠. 제가 단지 극적인 효과를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종은 독이 있는 뱀 중 가장 큰 송곳니를 갖고 있어요. 종종 길이가 5cm 혹은 그 이상이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뱀의 입천장에 기대어 접혀 있어요. 제가 가분살모사를 무시무시하게 들리게끔 했나요? 만약 아직도 안 무섭다면 지금이 이 생물의 코에 한 쌍의 뿔처럼 보이는 거대한 비늘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줄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겠네요. 넓은 삼각형의 머리와 세로로 갈라진 동공과 잘 어울리죠? 내복 동물로서 이 생물은 갈색을 띤 회색의 얼룩덜룩한 비늘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 좋아해요. 비티스 가보니카는 농담이 아니라 이들의 실제 과학적 이름이고 야행성 사냥꾼이며 숲 바닥에 있는 나뭇잎이나 식물들 아래에 완전히 가만히 누워 공격하기 전에 먹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죠. 이 뱀은 육식동물이에요. 먹이는 주로 설치류, 새, 개구리, 도마뱀이죠. 이것의 사냥 능력은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이 재주로부터 큰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이것으로 심지어 몽구스나 산토끼와 같은 더 큰 동물들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만약 서아프리카를 돌아다니다가 가분살모사를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단 2가지뿐이에요. 첫째, 쓰다듬지 마세요. 그냥 도망치세요. 비록 천천히 움직이고 느릿하지만 이 뱀들은 가장 빨리 무는 뱀 중 하나예요. 그리고 머리는 공격 시에 시속 281에서 321km 사이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모르니까 앞에 걸어갈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가분살모사는 퍼프에더나 블랙 맘바와 같은 다른 위험한 뱀들보다 훨씬 더 차분하기 때문에 이 생물들에게 물리는 건 아주 드물어요. 그렇다고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물렸을 때는 종종 사람의 발이 실수로 그 생명체를 밟을 때 일어나요. 왜냐하면 지금 알았듯이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죠. 진짜로 물린 불운한 사람들은 진짜 심각해요. 가분살모사의 독은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해독제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해요. 좋아요. 자, 그럼 많은 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장술을 사용할 거라 추측할지도 모르겠네요. 땅에 낮게 있고 특별히 넓지도 크지도 않기 때문에 말이죠. 발견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더 큰 생명체를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얼룩하면 떠오르는 표범은 어때요? 표범은 아프리카, 중동의 일부, 그리고 중국, 인도, 그리고 동부 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의 많은 지역에서 발견돼요. 평균적으로 50에서 90kg 사이의 몸무게와 1m 길이의 꼬리를 제외하면 2m나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윗부분은 노란색이고 아랫부분은 흰색인 표범들은 온몸에 장미꽃처럼 보이는 검은 점들이 배열되어 있어요. 이 얼룩점의 다양한 디자인 패턴이 여러 다른 종의 표범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어요. 검은 표범들은 완전히 검은 털로 뒤덮인 털 덕분에 밤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으면서 다른 동물들에게 몰래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요건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표범들의 얼룩무늬 털이 사실 표범들을 꽤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줬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크기와 음영이 다양한 밝고 또 어두운 부분이 많은 환경에서는 반점, 얼룩 또는 줄무늬가 많은 것이 도움이 돼요. 아프리카 오지에 햇빛이 비치는 지역과 동물들이 그걸 어떻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끈덕지게 은밀하게 행동할 수 있기 위해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표범들은 또한 민첩한 나무 등반가예요. 다시 말해 위에서도 여러분을 스토킹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동물들이 표범의 위장술에 속을까요? 작은 설치류부터 워터버까지 표범이 제압할 수 있는 건 모두 다요. 하지만 표범은 일반적으로 더 작고 중간 크기의 영양과 사슴을 사냥해요. 고맙게도 아프리카에서 사파리에 있는 동안 마주칠지도 모르는 모든 큰 고양이 종들 중에서 표범은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종으로 보여요. 표범과 사람 사이의 위험한 만남의 대부분은
동물이 약해서 사냥을 할 수 없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가져가야 하죠. 표범의 거주지로 알려진 지역이 있다면 주위를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포복 능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해요. 시속 56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동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건 무의미하죠. 흥미롭게도 이건 사실 사냥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의 최고 속도보다 느린 거예요. 다시 한번 표범의 몰래 돌아다니는 능력의 이유를 알려주네요. 표범의 털이 위장의 관점에서 유리하게 작용되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곳이 어딘지 아나요? 눈처럼 하얀 북극은 어떨까요? 그곳에서 눈, 코, 그리고 발자국 한 쌍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물의 나머지 몸 부분이 주변 환경과 섞이기 때문이죠. 문제의 주인은 북극곰이에요. 네, 북극곰은 위장을 아주 잘해서 진짜로 눈더미가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갈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동물의 털은 심지어 흰색도 아니라는 거예요. 북극곰의 털은 노란색이고 피부는 사실 검은색이에요. 북극곰은 사냥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도 위장을 해요. 북극곰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곰종의 육지 육식동물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죠. 몸무게는 600kg까지 나갈 수 있고 길이는 네 발로 있을 땐 1.5m, 서 있을 땐 거의 3m까지 갈 수 있죠. 털 때문에 발견하기 힘들지만 북극곰이 먹이를 찾을 때 선호하는 건 인내의 기술이에요. 곰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냥 방법은 물개의 숨구멍에서 완벽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종종 몇 시간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을 기다리죠. 때때로 이 인내심은 보상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물개가 숨쉬러 올라올 때도 그 미끄러운 몸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북극곰은 마주치는 물개 5마리 중 1마리꼴로 잡아요. 뭐 직접 손 걷어 아니죠? 이 경우엔 발을 걷어 처리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북극곰은 아주 유능한 수영 선수이며 물속에서도 사냥할 수 있어요. 앞발로 노를 젓고 뒷다리를 키처럼 평평하게 잡아서 시간당 1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요. 발에는 수영을 돕기 위한 약간의 물갈퀴가 달려 있어요. 보통 물속에서 30초까지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다행히도 북극곰과 인간 간의 조우는 아주 드물어요. 1870년과 2014년 사이 기록되어 있는 두 종 간의 위험한 만남은 오직 73번 뿐이에요. 표범이나 가분 살모사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찾으려면 애를 엄청 써야 해요. 문제는 우리보다 그들이 우리를 먼저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때때로 생물들은 위장술을 쓰지도 않을 때가 있죠.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은 커먼 킹슬레이어 또는 말로 킹기로 알려진 해파리 종의 경우예요. 이 생물은 보통 3cm까지 자라요. 이걸 인간의 엄지손가락 크기와 비교할 수 있죠. 바다 아래에서 그렇게 작은 걸 찾으려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커먼 킹슬레이어는 4개의 촉수가 후광과 비슷한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해파리는 대부분 호주 바다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생물은 사실 호주를 방문해서 수영하러 갔다가 이들에게 쏘인 로버트 킹이라는 미국 관광객과의 불행한 만남에서 그 이름을 얻었어요. 여러분은 해파리가 하루 종일 바다에서 목적 없이 떠다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사실 활동적인 사냥꾼이며 킹슬레이어도 다르지 않아요. 이 생물은 심지어 수정체, 각막, 망막이 달린 눈을 갖고 있어요. 이것들은 해파리가 단지 빛과 어둠의 영역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것 이상인 실제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해줘요. 불쌍한 킹씨가 알게 된 것처럼 킹슬레이어는 아주 작지만 매우 독성이 강해요. 닿았을 때 촉수 안에 위치한 화살처럼 쏘는 세포를 통해 상대 동물의 혈류로 독을 발사해요. 고맙게도 킹슬레이어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직접 찾아 나서지 않아요. 하지만 매년 약 1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해파리에 쏘여요. 그러니 물속에 있을 때는 항상 경계하는 게 가장 좋아요. 보라색 일몰 살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길한 건 아니고 빛이 이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태양이 만들어내는 빛은 흰색이에요.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강, 주황부터 파랑, 초록, 남색까지 다양한 색상의 광파를 볼 수 있죠. 빛은 장애물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이동해요. 파란색과 보라색을 포함한 더 짧은 광파는 대기 중의 분자나 에어로졸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더 쉽게 산란돼요. 일몰과 일출 시간대에는 태양이 지평선이 낮기 때문에 태양빛이 보라색과 파란색 빛을 산란시키는 더 많은 분자를 통과해야 하죠. 이때 눈이 포착하는 색은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화려한 보라색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보라색 하늘은 허리케인, 산불 또는 먼지 폭풍 등 훨씬 더 무서운 이유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공기 중의 수증기 농도가 증가해서 빛이 평소보다 더 많이 산란되기 때문이에요. 먼지, 석양, 낮게 깔린 구름도 모두 이 자연스러운 쇼에 기여해요. 해질녘에는 아직 빛이 충분하면 하늘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런 다음 분홍빛을 발산하며 위에 짙은 파란색 하늘과 섞이죠. 이제 분홍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보라색이 되죠. 모든 허리케인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허리케인이 발생할지 예측한 것은 무지개를 예측한 것과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몇 차례의 대형 허리케인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물들였다고 보고했어요. 녹색 하늘은 보라색 하늘만큼이나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해요. 보통 청둔번개, 우박, 토네이도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이 독특한 색은 노란색 태양 광선이 폭풍 구름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과 혼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예요. 자,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바닷가에서 멋진 하루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엄청난 속도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변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도망치라는 신호예요.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속하게 대응하면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해도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어요. 쓰나미는 40%의 확률로 발생하며 들어오는 물이 첫 번째 쓰나미 파도예요. 더 크고 위험한 다음 쓰나미는 보통 약 10분 후에 이어져요. 쓰나미의 또 다른 특징은 큰 소리와 함께 도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천둥, 기관차 소리, 헬리콥터 소리 또는 굉음으로 묘사해요. 해변에 고르지 못한 물길이 보이나요?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수면 아래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이한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파도가 이상한 방식으로 해안에 부딪히면서 이한류가 형성되기도 해요. 파도가 이상하게 부서지거나 다른 물과 다른 색을 띠는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해초가 사방으로 무작위로 흩날리는 것도 이한류의 또 다른 경고 신호예요. 이한류에 휩쓸리게 되면 물 위에 떠 있도록 노력하되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소중한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니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며 해변을 따라 떠내려가세요. 조류에서 벗어나면 대각선으로 헤엄쳐서 해안으로 향하세요. 다음에 하늘에서 원뿔 모양의 구름을 발견하면 대피소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심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양의 구름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 토네이도로 변하기 직전이란 뜻입니다. 근처에 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언젠가 큰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이 작은 녀석들은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면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더 많은 꿀을 모으기 위해 속도를 높이죠. 그리고 일단 꿀을 다 모으고 나면 폭우가 내리기 15분 전에는 폭우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벌집으로 돌아와요. 그 비결은 폭풍 구름에 쌓인 정전기를 포착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등쪽 털에 있어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큰 지진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동물들이 이상하게 행동한 것을 알아챘어요. 개는 끊임없이 짖고 젖소는 젖을 멈추며 두꺼비, 쥐, 뱀은 집을 떠나요. 동물은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조기 충격파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찾기 위해 끝없는 테스트와 실험을 진행했어요. 지금까지도 이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공기 중에서 오존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뇌우가 다가올 때 가장 뚜렷하고 매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번개의 전하로 인해 높은 고도에서 자유롭게 방출되기 때문이죠. 또 다른 기분 좋은 비 냄새는 페트리코 냄새예요. 빈부는 식물, 나무, 콘크리트, 아스팔트 위에 분자를 깨우는데요. 그 향이 사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심지어 입안에서 그 냄새를 느낄 수도 있어요. 번개가 치면 공기 중의 모든 양이온이 오존 및 침과 섞이게 돼요. 그래서 씁쓸한 금속 맛이 나는 거예요. 번개가 치려고 할 때 근처에 있는 금속 물체에서 기괴한 딱딱거리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 진동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머리가 쭈뼛 서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는 행동을 하라는 분명한 신호고 그 행동은
바로 목숨을 걸고 뛰는 거예요. 양전하가 우리 몸을 통과해서 폭풍의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을 향해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그러한 전하를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대피소가 보이지 않는다면 주변의 물체보다 몸을 작게 만들어 보세요. 우산을 내려놓고 철조망, 금속 파이프, 난간, 기타 금속성 물체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그리고 바닥에 납작하게 눕지 마세요. 땅은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전기가 잘 통해요. 집 옆 아스팔트에 갑자기 갈라진 틈이 보이면 싱크홀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집 내부를 점검하세요. 문이 걸리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벽과 천장이 만나는 곳에 틈이 생기진 않나요? 고르지 않은 부엌 캐비넷과 서랍, 기울어진 바닥, 경사가 시작되는 계단, 비가 올 때마다 새는 물, 어긋난 금형 등은 모두 싱크홀이 곧 생길 수 있다는 신호예요. 싱크홀이 확실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려면 엔지니어링 회사에 문의해야 돼요. 이미 싱크홀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싱크홀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울타리를 치거나 밧줄로 묶어 다른 사람에게 덜 위험하도록 하세요. 싱크홀을 고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일부 화산은 폭발하려고 할 때 비명을 지릅니다. 이전에 종종 발생하는 작은 지진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요. 대부분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때로는 땅에서 이상한 울림이나 쉿 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주파수에 도달하기도 해요. 이 소음을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화산에서는 마그마 기포가 지각의 틈새를 통과할 때 진동하는 소리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러한 화산 비명 소리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화산 폭발에 대한 제한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야생에 있다면 개울, 시냇물, 강물의 수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비가 내리는 중에도 수위가 빠르게 낮아진다면 산사태가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울리는 소리나 바위가 서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소리가 들리면 잔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요.